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손으로 쫓겨난 그날, 저는 낡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아가씨로군요.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청담동 고급 빌라 안,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가차없이 내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목걸이가 충격적인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로 국내 굴지의 재벌가 성진그룹의 유일한 외손녀였던 겁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속녀로 제 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산산조각난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은 저는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5년간 제 남편이었던 민준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우리 사이 번쩍이는 원목 테이블 위에는 새하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서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는 한때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남자였는데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탁 소리가 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사는 내내 익숙해져 버린 그 경멸 어린 시선이었죠. 네가 뭘 잘못한 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유일한 잘못은 아들을 못 낳은 거야. 이 집안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지 딸 자식이 아니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 이제 겨우 3살인 우리 소미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미가 아직 너무 어려요. 어머님, 제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처럼 쓸모없는 며느리 둔 적 없어. 민준이에겐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 유라가 지금 우리 집안의 핏줄, 아주 잘생긴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어.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은 저를 배신한 겁니다.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그녀는 아들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죄책감이라도 남은 정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잔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라 씨에겐 자리가 필요해.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 집이랑 재산, 전부 결혼 전부터 내 거였으니 넌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소미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소미는 내 딸이야. 절대 포기 못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네가 뭘로 애를 키울 건데. 직업도 돈도 집도 없잖아. 법원에서는 너 같은 엄마한테 절대 양육권을 주지 않아. 서류에 명시되어 있잖아. 네가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해뒀던 겁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제 어린 딸까지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내가 500만 원 주마.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 이거 받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소미한테 이런 꼴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거다. 500만 원. 제 5년의 청춘, 제 아이, 그리고 부서진 가정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놓인 펜과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낯설고 악랄할 수 있을까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할 테고 그때가 되면 제 상황은 더 비참해질 뿐이겠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자 눈물 때문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인생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갖고 썩 꺼져. 저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떠날 용기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쿵하고 닫히며 모든 것을 단절시켰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끝없는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밤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빗속을 헤맸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을 때 저는 깊은 골목 안작은 모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낡은 간판, 희미한 노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방은 작고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딱딱한 침대 위로 몸을 던져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억눌린 울음소리는 고통스럽고 처절했습니다. 왜 인생은 제게 이토록 가혹할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소미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제 딸이 곧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신문 광고에서 봤던 법률 사무소가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탄탄합니다. 반면에 선생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업도 재산도 없으시죠. 법원은 보통 아이를 양육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람을 피웠어요. 저를 협박해서 서명하게 했다고요.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선생님의 주장은 큰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셨고요. 이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제 안의 희망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저는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 방법도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남편분에게 양육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소송 착수금만 해도 최소 1,0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 비용은 별도고요. 1,000만 원. 그 숫자는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큰 돈을 제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던져준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문마저 제 앞에서 굳게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법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게는 돈도 힘도 그들과 맞서 싸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미를 잃게 되는 걸까요? 그 생각에 숨이 막힐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고 소미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목을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늘 차고 있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잎사귀 모양의 비취 펜던트가 달린 단순하는 목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게 이 목걸이를 주시며 당부하셨죠. 이건 우리 외가에 가보란다. 소중히 간직하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팔면 안 돼. 정말 다른 길이 하나도 없을 때가 아니면 말이다. 다른 길이 하나도 없을 때. 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제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딸을 되찾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이, 이 유품이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제 딸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걸 담보로 맡기자. 이걸로 얼마라도 돈을 마련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사람에게 물어물어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용 있다는 금보당이라는 고미술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감정가가 높고 믿을만하다고들 했습니다. 금보당은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흔히 보던 허름한 전당포와는 차원이 달랐죠. 가게 문은 정교하게 조각된 고급 목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조금 압도당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퍼져 있었고 모든 가구는 값비싸 보이는 고가구였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흰머리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돋보기 안경을 쓴 온화하고 학자 같은 풍모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전당포 주인이라기보다는 학식이 깊은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금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비치 목걸이를 꺼내 카운터 위 붉은 벨벳 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 어르신, 이걸 좀 맡기고 싶은데요.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여 목걸이를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잎사귀 모양의 비취 펜던트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나중에야 금보당의 주인이란 걸 알게 된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꼈습니다. 펜던트를 집어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가까이 가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옥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을요. 평온하던 그의 얼굴에 갑자기 변화가 일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주름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눈빛이 아니라 경외심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가씨, 이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은 박은혜입니다. 박은혜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인은 하마터면 목걸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손바닥 안에 꽉 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혜, 아가씨.
틀림없어. 둘째, 아가씨.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가씨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당황한 표정을 본 노인은 황급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례했소. 내가 잠시. 아가씨, 잠시만 여기 앉아 기다려 주시겠소? 아주 중요한 일이니 제가 전화를 한 통 해야겠소. 말을 마친 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목걸이를 쥔 채 안쪽의 작은 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님용으로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고작 전당포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울까? 어머니의 목걸이에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 안에서 주인이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가문의 증표가 틀림없습니다. 네, 은혜 둘째 아가씨의 따님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주인이 나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제게 차를 권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부디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이요? 저는 어떤 회장님도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냥 물건을 맡기러 왔을 뿐입니다. 주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약 15분 후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내려 차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한 위엄 있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고 은으로 된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애틋한 그리고 억누르고 있는 듯한 크나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주인이 공손하게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목걸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은혜의 딸이냐? 저는 그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성함을, 왜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닮았어. 정말. 내 어미를 빼닮았구나. 그리고 그는 주인을 돌아보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어. 내 외손녀다. 외손녀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고귀해 보이는 남자가 제 외할아버지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나 외가 친척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외할아버지 박진태다. 내 어머니 은혜는 내 둘째 딸이었지. 20년 전 그 아이는 내가 반대하는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내 말을 어기고 가문을 등진 채 집을 나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완고해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 소리쳤지. 그런데 정말로 떠나버릴 줄은 몰랐다.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너희 모녀를 찾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지만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일부러 숨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더냐. 나는 평생 내 딸과 외손녀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 할아버지는 손안의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성진그룹 후계자의 증표다. 집안의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비취 조각을 갖지만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만이 이 잎사귀 모양의 비취를 갖게 되지. 그해 나는 모든 것을 네 어머니에게 물려주려 했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소박했던 우리 엄마가 사실은 부유한 재벌가의 아가씨였다니. 그리고 버림받고 무일푼 신세였던 제가 순식간에 재벌 총수의 외손녀이자 성진그룹의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 제 외할아버지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안다. 괜찮다. 우선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해주마. 집이요.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경호원에게 눈짓하자 그 즉시 롤스로이스가 가게 앞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호화로운 내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부축해 금보당을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에 올라타면서 저는 문득 고개를 돌려 번잡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도시였지만 단 한나절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제 비참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소미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차가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날고해진 제 옷차림은 고급 가죽과 원목으로 마감된 차 내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곁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제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푸른 나무가 우거진 한남동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으리으리한 대저택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차는 거대하고 높이 솟은 예술적인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는 푸른 정원으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성이었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는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 양옆에서는 유니폼을 입은 정원사들이 부지런히 나무를 손질하다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두 줄로 도열한 사용인들과 함께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 문을 열어 제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김 집사, 이쪽은 내 외손녀 서연이다. 은혜 아가씨의 딸이야. 김 집사라는 남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놀라움은 이내 진심 어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김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가구부터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 벽에 걸린 유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서 부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어요?
급하게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명품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얼굴은 꽤 닮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이모가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평소처럼 담담하지만 조금 더 격식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리 오너라. 소개하마. 이 아이는 내 여동생 은혜의 딸 서연이다. 박지영, 제 이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족을 되찾은 기쁨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의심과 경계 그리고 깊이 감춰진 적대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반갑다, 조카. 몇 년 만에 가족을 찾다니 그동안 어디서 지냈니? 저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비아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집을 찾아왔다고? 박지영의 목소리는 무심한 척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길다. 나중에 얘기하자. 김 집사, 아가씨를 예전 은혜방으로 안내해서 쉬게 해드려. 그리고 의사를 불러서 종합건강검진도 준비하게.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푹 쉬거라, 서연아. 다른 건 다 할아비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집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등 뒤에 날카롭게 밝히는 이모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주치의가 저를 진찰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할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 저와 할아버지가 친혈육 관계임이 확실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결과지를 보여주시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할애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보렴. 어쩌다 전당포까지 가게 된 것이냐. 내 딸 소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눈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 시댁의 멸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강요, 그리고 딸을 빼앗긴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괘씸한 놈들, 감히 성진그룹의 손녀에게 그런 짓을 해? 걱정 마라, 서연아. 할애비가 그놈들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미, 내가 약속하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곁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 모녀를 갈라놓을 수 없어. 할아버지의 단호한 약속은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에 안정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김 집사가 안내해준 방은 예전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침구가 깔린 커다란 침대, 체리목 화장대, 그리고 푸른 정원이 내다보이는 넓은 발코니까지. 이 방에 서 있으니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할아버지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그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항상 대충 묶고 다니던 긴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 스타일로 변했고 세련된 밤색으로 염색되었습니다. 잠 못 자고 걱정하느라 푸석했던 피부는
세심한 관리를 받아 생기를 되찾았고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피곤한 기색은 사라지고 제 얼굴에 장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수많은 명품 옷들이 들어왔습니다. 실크드레스, 세련된 정장, 정교한 하이힐까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저조차도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억눌려 살던 아내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며 고귀한 기품이 흐르는 한 명의 숙녀였습니다. 변화는 외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검은색 신용카드, 블랙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10억 원이 들어있다. 내 용돈으로 쓰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니. 아끼지 말고 갖고 싶은 건 뭐든 사거라. 10억 원, 평생 꿈에서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손에 쥔 지금 부유해졌다는 기쁨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도구,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민준의 가족과 맞서 싸우고 딸을 되찾을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네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 하지만 내 것을 되찾으려면 넌 다른 위치에 서 있어야 해. 네가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한다. 넌 박씨 집안의 아가씨이자 성진그룹의 상속녀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소미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옷이나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과 의지의 탈바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두려움에 차 있던 제 눈빛은 이제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저는 가장 먼저 딸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딸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예쁜 장난감과 옷들을 미리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적당한 높이의 구두를 신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축되어 있던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을 고르던 중 갑자기 귀에 익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것 좀 봐. 저런 촌스러운 인형을 누가 산대? 고개를 돌리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다름 아닌 민준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민준의 팔짱을 꼭 낀 채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인부복을 입고 자신의 부와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죠. 민준도 저를 봤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눈앞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이 얼마 전에 내쫓은 아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유라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경멸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 씨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곳에 왔대. 어디 돈 많은 남자라도 새로 물었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내려놓고 다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근처 보석 매장까지 저를 따라왔습니다. 민준 씨, 나 저 목걸이 사줘요. 유라는 진열장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직원이 막 목걸이를 꺼내는 순간 저도 다가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목걸이를 가리키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유라는 화가 나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미쳤어요. 이건 내가 먼저 고른 거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고르셨지만
돈은 아직 안 내셨잖아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 이게 얼마짜리인 줄은 알아?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하고 그냥 가.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시비를 건다고? 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것뿐이야. 시비를 거는 건 저쪽 같은데. 바로 그때 매장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블랙카드를 본 그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VIP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특별히 찾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 목걸이로 주세요. 매니저는 즉시 카드를 받아들고는 유라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분은 저희 플래티넘 고객이시라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골라주시겠습니까? 유라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녀는 민준을 쳐다봤지만 민준 역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받아들고 그들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돈과 권력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집안의 변호사는 제가 소미를 잠시 만날 수 있도록 빠르게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준 쪽에서 보낸 사람의 감시 아래 아이가 다니는 국제유치원 정문 앞에서 단 10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주 일찍부터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제 딸을 안아보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딸 소미가 보였습니다. 인파 속에 파묻힐 듯 작은 아이가 가사도우미의 손에 이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도우미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익숙한 분유 냄새에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가 제 품에서 훌쩍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왜 소미한테 안 왔어?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꽉 껴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보낸 사람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지난번에 사둔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러네, 소미야, 이것 봐. 엄마가 선물 사왔어. 아이는 기쁘게 인형을 받아들었지만 이내 멈칫하며 가사도우미의 눈치를 봤습니다. 마치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 딸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손목에 붉은 자국이나 있었습니다. 어른이 3개 꼬집은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손 왜 이래? 제가 걱정하며 묻자 소미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넘어졌어.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찬 아이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짧은 10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다가와 소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가씨, 가실 시간이에요. 소미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가. 엄마랑 있을 거야. 엄마, 소미 데리고 가. 울부짖으며
억지로 끌려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딸의 손목에 있던 붉은 자국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끔찍한 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에 있던 멍자국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집안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단둘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변호사는 하루 만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 정기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토요일 오전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 소미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장난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만남은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소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손에 있는 상처, 누가 그런 거야? 소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소미,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도 우리 소미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혹시 유라 이모가 아프게 했어? 유라 이모라는 이름이 나오자 딸의 작은 어깨가 옴찔 떨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모가 자꾸 꼬집어 아이는 흐느꼈습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두운 방에 가둘 거라고 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면 다시는 엄마 못 만나게 할 거라고 했어.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맙소사,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제 겨우 3살인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아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아픈 곳 좀 봐도 될까?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여린 팔곳곳에 다른 멍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 생긴 것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옷을 살짝 걷어 올렸고 등에서 또 다른 멍 자국들을 발견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이 상처들 사진 좀 찍을게. 나쁜 이모를 멀리 보내버릴 증거로 써야 해. 다시는 우리 소미를 아프게 못하도록.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몸에 있는 멍 자국 하나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유라의 잔혹함과 민준의 무관심하고 잔인함을 증명할 증거. 사진을 다 찍고 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속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제 딸이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쫓고 쫓기는 쥐잡기 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때였습니다. 딸아이의 몸에 난 멍 자국 사진을 손에 쥐자 마음속 분노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단 1분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미의 유치원으로 차를 몰아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민준과 유라가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익숙한 민준의 벤츠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내려 유라의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거들먹거리며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를 본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여긴 또 무슨 일이야?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려 소미의 몸에 난 멍, 자국 사진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딸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직접 봐. 민주는 사진들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따지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유라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순진한 척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저 여자 말 믿지 마. 난 소미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애가 워낙 활발해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넘어졌다고?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사업가잖아.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여. 아니면 잔인한 어른의 손자국으로 보여. 민주는 사진들과 옆에서 울고 있는 유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역력했지만 결국 그는 애인의 말을 믿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 유라 씨 임신 중이야.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지어낸다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압이라는 작자는 눈앞의 명백한 증거보다 제 친딸의 고통보다 교활한 여자의 말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눈이 멀었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이 소식은 모르고 있겠지. 오늘부로 성진그룹은 당신의 대운테크와의 모든 협력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거야. 모든 계약은 파기되고 투자금은 회수될 거야. 축하해. 당신 이제 곧 파산이야. 제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회사 대운테크가 지금의 규모로 클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성진그룹의 프로젝트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통해 얻게 된 특혜였죠. 이제 이 버팀목을 잃으면 그의 회사는 폭풍우를 만난 조각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짓을 해. 성진그룹 회장 외손녀의 자격으로.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무책임한 아빠와 악독한 계모의 손에서 내 딸의 양육권을 되찾아올 사람의 자격으로.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민준의 넉나간 표정과 유라의 분노에 찬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제 딸에게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유치원에서의 대결은 제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회장의 외손녀라는 신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실질적인 권한, 저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룹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이내 눈빛의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기특하구나. 어떤 자리에서 일하고 싶으냐?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직접 배우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내 손녀가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한단 말이냐. 좋다. 내일부터 너는 회장 직속 특별 보좌관이다. 나와 직접 일하면서 모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야. 다음 날 저는 공식적으로 성진그룹 본사 건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남 중심부의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는 우리 가문의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그 화려함과 전문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룹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질투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이사회는 바로 그날 오전에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실 때 저는 이모 박지영과 그녀의 편에 선 사람들의 불만스러운 기색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사업에 끼어든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부지 매입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지만 딱히 실현 가능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자니 결혼 전 대학에서 배웠던 경제학과 경영학 지식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였죠. 이모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분명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제게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고 주민들과 대립하기보다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를 할애해서 학교나 보건소 같은 지역 복지 시설을 지어주는 겁니다. 동시에 나중에 리조트가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들을 반대자에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지지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룹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의견이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느라 노련한 경영진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가장 먼저 박수를 친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몇몇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오직 이모와 그녀의 편에 선 사람들만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첫 번째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제 활약은 명백히 이모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반대할 수 없으니 더 음흉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실 바로 아래층,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위치한 총괄 사장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주 능력 있는 건 알겠지만 실무 경험은 아직 부족하지 않니? 네가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이모가 작은 임무를 하나 줄게. 그녀는 제 쪽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대운테크의 모든 재무 보고서와 협력 계약서야. 우리와 거래하는 작은 협력업체지.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협력의 효율성과 그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보렴. 일주일 줄게. 저는 서류 뭉치를 보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대운테크는 바로 민준의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 일을 제게 맡겨 저를 곤란하게 하고 제 아픈 상처를 들쑤시려 한 겁니다. 게다가 작은 회사라 분석해봤자 눈에 띄는 실적을 내기도 어렵지만 실수가 있다면 즉시 질책을 받게 되겠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모는 입꼬리를 올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란다, 조카.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네가 그걸 이해하길 바란다. 잘 해내서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거라.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도발이었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끼기는커녕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장부를 합법적으로 샅샅이 훑어보는 것보다 그의 약점을 찾기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태연하게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제 태도에 이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불쾌해하거나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서류 뭉치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방금 제 손에 적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방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공간이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숫자, 계약서, 건조한 재무 보고서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운테크의 장부는 아주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사업가로서는 꽤 영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인간성과 야망을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서류상의 이 소박한 이익에 만족할 리 없다는 것을요. 분명히 이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밤낮을 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커피가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죠. 결혼 생활 중 무심코 들었던 민준의 의심스러운 사업 통화나 대화 조각들을 기억해내려 했었습니다. 대운테크의 보고서를 시장 데이터나 다른 협력업체의 보고서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장비를 공급하는 몇몇 낯선 회사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조사를 의뢰해보니 그 회사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민주는 이것들을 이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실마리를 시작으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민준이 구축한 정교한 금융 사기 네트워크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가짜 비용을 만들어 장부상 이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견이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조작된 낮은 이익으로 대운테크는 수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윤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였습니다. 저는 새벽 3시 사무실에 앉아 제가 모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무기. 이것만 있으면 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소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 것이 될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조심스럽게 백업하고 금고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 가문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관계를 다지기 위한 연례 행사이자 할아버지께서 서울의 모든 상류층에게 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디자인의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올려 가느다란 목선과 어머니의 유품인 잎사귀 모양 비취 목걸이를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하여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연출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플래시가 저희를 향해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외손녀 박서연 양을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서연이는 성진그룹의 부회장직을 맡아 저와 함께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이름뿐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사이 이모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인파 속을 훑어보던 제 눈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 성진그룹과의 거래가 끊긴 후 회사를 살릴 기회를 찾으러 온 것이겠죠.
그는 무대 위에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후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한 직원에게 눈짓하여 민준에게 옥상 라운지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분 후 민준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그가 먼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회사 일, 어떻게든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당신한테 달렸어. 저는 지갑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데온테크가 지난 5년간 탈세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금액이 꽤 커. 당신이 최소 10년은 감옥에 살기에 충분할 만큼. 민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보다가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줄게. 하나, 내일 내가 이걸 국세청과 검찰에 넘기는 거야. 둘, 당장 소미의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이를 나한테 넘긴다는 각서에 서명해. 소송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죄명으로는 당신한테 티끌 만큼의 승산도 없으니까. 저는 뒤로 물러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24시간이야. 이 파티가 끝나면 답을 듣고 싶어.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절망과 공황 상태에 빠진 민준을 홀로 남겨둔 채. 이 바둑은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근만근 갔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준이 소미를 제게 넘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할아버지와 이모가 발코니 근처 구석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분노에 찬 표정과 이모의 도전적인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과 유언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모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김 집사와 경호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무사하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응급실 박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니 무력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소미에 관한 좋은 소식이길 바라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소미 아가씨가 39도의 고열로 학교에서 아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준 씨와 유라 씨에게 1시간 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질 않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한꺼번에 2가지 나쁜 소식이 덮쳐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딸도 응급실에,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왜 모든 끔찍한 일이 한꺼번에 제게 닥치는 걸까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 집사에게 병원에 남아 할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은 2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반은 할아버지 걱정으로,
반은 딸에 대한 고통으로. 그 사이 성진 그룹 본사에서는 이모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제가 딸 문제로 정신없는 틈을 타 그녀는 바로 그날 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다가 교묘하게 이야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늙고 쇠약해서 더 이상 그룹을 경영할 판단력이 없으며 저는 너무 미숙하고 사적인 문제에 얽매여 중책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신에게 모든 경영권을 임시로 위임해달라고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뻔뻔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동병원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 딸 소미가 침대에 누워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간호사는 학교에서 민준과 유라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변호사가 전화하고 나서야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무심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고 뜨거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지금쯤 저는 아이 곁에서 간호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이 혼자 열과 싸우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열이 내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민준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딸 걱정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 자의 공포였습니다. 그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 밤에 했던 말 취소해주면 안 돼? 내 회사 좀 살려줘. 그럼 우리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소미하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이 아파 누워있는데 이 아비라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오직 회사와 돈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도구 삼아 제게 애원할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가족. 저는 씁쓸하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딸이 고열로 입원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그 여자랑 놀아나느라 바빴겠지. 우리 소미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난 몰랐어. 민준이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거짓말 그만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의 잔인함과 무책임함. 이젠 지긋지긋해.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 존재 자체가 이곳 공기를 더럽히고 있어. 서연아, 당장 나가. 저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거절당하자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변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분노와 불만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더니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더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비열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미의 병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의 표정은 애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차갑고 잔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서연아. 그가 비웃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저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이모 박지영이 왜 널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아. 왜 널 성진 그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지 알아.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 여자 사이에 거래가 있었거든. 그 여자는 내가 성진그룹에서 굵직한 계약들을 따내도록 도와주고 대신 나는 그 여자의 눈에 가시인 너를 제거해주기로 했지. 네가 파티에서 내게 했던 최후 통첩, 그 여자도 다 알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모와 민준이 오래전부터 결탁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음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민준은 제 표정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병상 옆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네가 살 유일한 길이야. 성진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 그 대가로 소미를 너한테 돌려주지. 그리고 우린 다시는 보지 않는 거야. 저는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주는 몸을 숙여 제 얼굴에 바싹 다가와 뱀처럼 사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넌 평생 내 딸을 다시는 못 볼 거야. 내가 소미를 내가 평생 찾지 못할 곳으로 데려갈 거니까. 네 할아버지는 병원에 누워있고 내 이모는 널 없애고 싶어 하지. 이제 내게 기댈 사람이 누가 남았다고 생각해? 선택해. 박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이냐? 아니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냐? 그는 제 가장 큰 약점인 자신의 친딸을 이용해 잔혹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한쪽은 제 커리어이자 할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담긴 가문의 미래, 다른 한쪽은 제 피와 살, 제 목숨과도 같은 딸 소미.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 눈에서는 또다시 무력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병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남기고 간 상속 포기 각서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영원히 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김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게 죽과 과일을 좀 가져다 주셨죠. 퉁퉁 부은 제 눈과 넋 나간 표정을 본 집사님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일단 고비는 넘기셨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시절부터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충직한 집사님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김 집사님의 온화했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 집사님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어린 아가씨를 이용해 협박을 하다니요. 아가씨, 절대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회장님의 평생이 담긴 것이고 아가씨의 미래입니다. 박지영 사장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미는요. 전 소미를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를 믿으십시오. 그놈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간을 끄십시오. 제가 그놈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박씨 집안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 그놈의 서재, 그림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모두 그곳에 보관할 겁니다. 김 집사님의 말에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말대로 민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하루 더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제가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병원에서 민준의 발을 묶어두는 동안 김 집사님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랜 인맥과 노련함으로 그는 민준의 빌라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재로가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찾아냈던 금융사기와 탈세 증거 외에도 김 집사님은 세 가지의 충격적인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첫째,
솜이 앞으로 들어놓은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에게 따른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둘째, 우리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된 양육권 박탈 계획서. 거기에는 저를 부적격한 엄마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증거 조작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끔찍한 것은 민준과 이모 박지영이 주고받은 몇 통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이모는 저를 해칠 음모를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충격적인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옛날 내 애비와 내가 은혜년을 처리했을 때처럼 일 그르치지 말고. 김 집사님은 녹음 파일 하나도 찾아냈습니다. 파티에서 이모가 할아버지와 다툴 때 바로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협박하여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모든 치명적인 증거들을 그날 밤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서류와 녹음기를 손에 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잔혹한 음모와 20년간 감춰져 온 끔찍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에게 최종 답변을 주겠다며 병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굴복할 것이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변호사와 사복경찰 2명이 이미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펜을 잡는 대신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서명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걸 보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호기심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으로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보험 계약서, 양육권 박탈 계획서, 이모와 주고받은 편지들, 그의 모든 범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당신을 아동학대, 금융사기, 탈세 및 범죄, 은닉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재계와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로 인해 20년 전제 어머니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모 박지영이 어머니의 재능을 질투하고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당시 성진그룹의 경쟁 상대였던 민준의 아버지와 공모하여 어머니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 냈던 겁니다. 그들의 음모가 비극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깨어나신 후 모든 진실을 알고 엄청난 고통에 빠지셨지만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모와의 의절을 선언하며 그녀의 모든 직위와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박지영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2혼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모든 증거 덕분에 저는 소미의 완전한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몇 달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성진그룹의 여성 총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소미를 안고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햇살 가득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제 품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온화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잘 해냈다, 서연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제 인생은 거친 폭풍우를 겪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에게 짓밟히는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박서연,
한 아이의 엄마이자 딸이며 성진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선장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저와 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모성애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